자, 그럼 지금부터는 음소거를 하시고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질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화면 공유 발제문을 좀 일단 내릴까요? 박정수 박사님 좀 내려주시면은 네.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36분, 아까 이제 38명까지 됐다가 2분 일찍 가시고, 특히 박남식 선생님께서 기차를 탄다고 이어폰을 안 갖고 와서 중단하고 나가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수원 부시장도 오신 것 같은데, 유문종 부시장.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님도 오시고, 우리 환경연 상임 대표이신 차봉준 대표님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면은 제가 찾기, 권영택 선생님.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박정순 박사님이 이제 뭐 정부 기관에 오래 계셔가지고 아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상세하게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여기 이제 에너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만, 기후 위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위기가 아니라 재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기후 위기 수준이 지금 현재 에너지 감축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게 되면 평균 기온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것이다. 말하자면 IPCC 6차 보고서가 금년에 아마 발표가 됐죠. 거기서 따르면은 1.5도 올라가는 게 50년이 아니라 40년에 이미 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이 극한 기후가 발생하고, 지구의 이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위기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것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도 굉장히 아마 무리하게 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지금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박사님은 생각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이런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 건지, 우리나라의 대응은 그만큼 더 적절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박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IPCC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시급하고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제1안과 2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탄소 중립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이제 했고, 가능한 것은 이제 마지막 제4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제4만의 경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와 그다음 도전적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도전적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은 화석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속도로 이제 고용이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상당히 그 급격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충격은 피할 수 있지만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그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 만약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 부문에서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 기후 위기의 어떤 진행 속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그걸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그 실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실제 어떤 그 산업 측면에서 또는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이제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이 정도로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용규 대표님, 그 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용규 대표님은 이 전기 전략 무선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자위원장 이하경 국회의원에게도 정책 제안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 기후 에너지 위기가 그 속도라든지 각 나라의 처방이 그게 못 미친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박정선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포럼 주제가 그 기후변화 위기하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정책이나 방향은 굉장히 폭넓게 정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설명은 거의 잘 정리가 되지 않잖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하기로는 에너지 효율화가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전력화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재생에너지가 그 온실가스 감축의 30%, 35%의 효과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화, 즉 고열기기로 바꾼다든지 저희가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40% 이상인 걸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시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동참해서 뭐를 할 것인가라는 게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고, 뭐 지금 여태까지 홍보는 그 홍보에 그쳤던 것 같아요. 뭐 플러그를 빼라, 뭐 아껴 써라, 뭐 이런 것들만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발굴하셔서 홍보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의견입니다. 뭐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답변을 고창남 선생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 먼저 듣고. 아니요,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철도공단에 근무하는 고창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종훈 박사님 이제 발제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지금 기후 에너지 위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박사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통 분야에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O2 배출량이라든지 뭡니까? 네,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산업 부분이죠. 인더스트리 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이고 교통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 이제 철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말하자면은 그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맞는 교통수단이 바로 철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철도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아주 그 환경 친화적이죠. CO2 배출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저희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용어 중에 전력화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electrification. 저희도 이제 그 electr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는 이제 철도니까는 전철화라고 합니다. railway electrification. 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철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 중립에 있어서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인 우리 이제 철도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이용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시민 참여 방안 중에 하나가 교통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철도 내지는 전기차 이런 걸 많이 이용했는데 전기차는 물론 이제 그 중요하고 그렇게 한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대량 수송이 안 되고 장거리 수송의 측면에서 철도에 비해서 여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민운동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남 선생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철도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까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 하부 구조라 그러는데 상부 구조는 이제 코레일에서 운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북쪽은 철도가 운송률이 90%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남쪽은 이 화물, 철도 이외에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북쪽은 물론 좀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이 철도 궤도 이 비중을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용규 대표님 질문과 우리 고창남 선생님 질문을 합해가지고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앞서 이용규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시민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어떤 그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시민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때 누차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은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동력 확보에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추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에너지 전환의 어떤 자발성, 그 다음에 지속성, 실효성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담보되어야 에너지 전환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이 에너지 정책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그 이행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하향식 정책이고, 각 지자체를 단위로 해서 그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업, 현안 사업과 연계된 그런 어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청받고 해서 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 추진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상향식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상관없이 그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민의 역할이 바로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을 뒷받침한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시민과 지자체의 어떤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지자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든가 해도 그 정책은 사실상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그 시민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과실이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이제 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자발성, 지속성, 그다음에 실효성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이런 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아이템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이 대단히 취약한데 그것을 사실상 확보하는 데는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창남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 철도의 경우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시스템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대중교통 수단들이 사실상 이 어떤 철도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과정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그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저 전기차와 비교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기차는 사실상 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V2G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기차의 경우에 전기를 계통으로부터 내려받아 가지고 이제 그 쓰기도 하지만 연료로 쓰지만 동시에 이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이 되어서 아까 이제 그 DR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 반응 자원이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계통 측에서 요청을 하면 저장한 전력을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기 자동차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철도의 경우는 그와는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와 이 철도는 각기 이제 그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가 상당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 나와 있지만, 이 철도의 경우는 아직 그런 쪽에 대해서는 별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그 철도의 경우도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병호 박사 질문해 주시죠. 예, 박정순 목사님의 꼼꼼하고 자세한 준비 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역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이라든지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박정순 박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결국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제 제도와 운영이 중요한 것처럼 이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법령이 좀 만들어져야겠고요. 법령이 좀 만들어야겠고, 이 법령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 중요하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정부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기후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차기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 2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제가 이제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신 거 보면은 그러면서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측면도 보면 지금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0년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탄소 배출 중립 또는 0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50년에 가서는 아까 이제 박준수 박사님도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50년에 가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그냥 탄소 중립 제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후손들이 앞으로 단순히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중립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운시켜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려면은 탄소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또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예, 우리 조한기 선생님. 질문 겸 아까 그 시민사회 모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양 군포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이제 시민조합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안에는 그 폐염전 부지를 해서 햇빛 소금을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 기본소득도 하고 에너지 전환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자체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다른 방식의 또 에너지 전환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분 더 질문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공약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제 말씀 2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국정과제 37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과제 60번은 이제 탈원전 이 2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 정책을 평가할 만한 입장이 일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식견의 정도로 보더라도 그런 어떤 평가라는 것은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역대의 어떤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사실상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제 공약한 어떤 정책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연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일단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 면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실제 국정과제 37번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연차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초과로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과제 37번은 상당히 훌륭하게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 부분이 있는데,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 탈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런 갈등은 사실상 그 과거로부터 에너지 전환기는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석탄을 주로 쓰다가 폐광이 되고 연탄을 사용해서 이제 석유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석유에서 가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가스에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전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항상 이제 매 고비고비마다 그 거기에 얽혀 있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그 저항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어떤 그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 거기에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거 에너지 정책 성과 측면에서는 바로 거기에 저는 이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한기 위원님께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민 참여 방식은 사실상 이제 그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이익공유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보상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 중에 아직은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구성하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에너지 그 전환 정책의 어떤 그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 실제 그 추진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도 그 지역 내에서 조달을 하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그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제 그 이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기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것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이제 각 그룹들이 이해 당사자가 되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어떠한 편익이 기대되는가 하는 것을 각 이해 당사자별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지역의 각 그룹들은 이해 당사자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내재적 동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통상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익공유제라든가 하는 이런 것과는 사실상 차원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 지자체 또는 그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에게 그 어떤 과실이 그 분배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의 발굴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추진 동력,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 조한기 위원님께서 어떤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 조한기 우리 지금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세요. 그래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은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고 풍력이다, 햇빛 발전이다, 이런 걸 이제 늘리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도 햇빛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매우 비중이 적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 관리입니다. 실제 7, 80년대에는 우리가 전기 절약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으로 대대적으로. 근데 지금 무한정 서고 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있고 에어컨도 막 틀어놓고 여름에 최고 피크에 있을 때조차도 개별적인 국민들은 아무런 조절이 되지 않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요한 그 산업단지에 지침을 때려가지고 한전에서 조절하고 있어요. 이 절하운동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IoT 기반으로 한 무슨 제어 시스템을 실제로 저렴하게 도입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 공간이든 공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제도 정책 개선 운동에 주인답게 참여를 해야죠. 실제 그 정책을 대변하는 시의원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정책 연대를 하고 이런 운동도 상당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후 에너지 위기에 공감이 있는, 지금 뭐 녹색연합, 환경연, 그린피스, 탈원전 뭐 온갖 다양한 운동이 지금 있지만 이게 지금 융합이 돼 가지고 통일적으로 기후 에너지 위기에 파괴력 있는 국민 운동이 전개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출범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화를 해야 된다. 다른 정책 견해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세력화를 해서 그 힘으로 제도권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법제도 정책도 하고 시민 스스로도 운동을 하고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의견이나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신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생뚱맞는지 모르지만 그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저희 우리 그 대한민국이 대처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평화 통일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제가 이번에 북의 과학 경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북에는 그 석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와 관련돼 갖고 생활이나 산업 전반이 대체 에너지나 산업 전반에 이게 아예 뭐 생활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구조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이 되면 경협이 되면 대체 에너지 상용화, 일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북한테 배울 게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하면 2007년에 우리가 러시아와하고 맺었던 그 천연가스 연결하는 그 부분이 보수 정권에 의해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러시아 천연가스만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고 보면 우리로서는 탄소 배출량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지금의 한 2분의 1 가격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전기 뭐 여러 가지 소재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수적인 소재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전자, 통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료입니다. 그래서 북에는 이 히토류가 매장량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이런 전기 여러 가지 장비들 공급 부족으로 차 출고가 지연이 된다든지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후 에너지 위기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점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연해주, 북만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로는 부작용이나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농업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우리가 섬나라의 위치를 벗어나서 대륙 국가의 일원이 되는 순간 기후와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운동으로서 평화통일운동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견입니다. 네.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 운동과 평화통일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또 의견 주실 분 지금 이제 10시 1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차봉준 상임대표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고 환경연 대표로서 그리고 요 유문정 우리 최근에 수원 부시장으로 가신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얼굴을 보일 형편이 아닌 모양이네요. 자, 또 하실 말씀 있는 분 없습니까요? 없으면 그만 마무리를 할까요? 이병호 박사 손 들었는데 짧게. 예.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박준순 박사님이 답을 안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채팅란에 올린 것처럼 세계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 지구의 기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범위에서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순 박사님. 예, 그 탄소 제로를 갖다 만약에 달성한다고 하면은 지구 기후의 어떤 기온은 일단은 1.5도씨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1.5도씨 범위로 이내로 하느냐 아니면 2도씨를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탄소 제로를 달성했을 때의 어떤 온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 국에서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서 NDC를 제출했잖아요. NDC를 제출한 이것을 가지고서 만약에 따져본다고 하면은 기온을 2도씨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NDC 각국에서 이제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표가 나오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이제 이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2도씨 달성도 불가능하면 지금 1.5도씨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여러 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겠죠. 자, 위기의식을 가집시다. 자, 노훈심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말씀 잘 환경연 지금 들었습니다. 안양군포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좀 아니 내가 던지려고.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 안양군포양 환경연 우리 사무국장 노훈심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제가 그걸 갖고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이 너무 좀 본초적이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NDC 기준으로 해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2도씨도 못 지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드는 생각인데, 사실상 그 NDC 목표도 굉장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정말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이제 재앙은 좀 피해갈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되어지고 좀 이제 겁도 나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정말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예, 예,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지구적인 어떤 재앙에 대응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갖다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어떤 지구 온난화의 어떤 재앙을 갖다 막는 노력이 일단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뭐 이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는 노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박 박사 지금 말씀에 저항감을 가지는데요. 그런 염세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서 되겠어요? 우리 친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박정순 박사한테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학 박사잖아요. 우리 둘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예를 들면 자본의 요구는 말이죠, 기존 에너지의 돈벌이가 더 될 때는 서서히 양보를 좀처럼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노력, 다수 민중이 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될 때, 오히려 그런 체제가 훨씬 더 이 기후 에너지 위기 극복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좀 변혁 지향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이제 한 줄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한 줄로. 따로 너무 얘기합시다. 많은 얘기. 따로 나중에 답. 자, 우리 유문종 그 수원 부시장 제2 부시장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예, 우리 정 선배님 그 말씀처럼 참 어색합니다. 그냥. 다만 오늘 기억이 참 재밌게 들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있다는, 또 우리 안양왕 금포 민기사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많이 좀 궁금했는데, 뭐 이렇게 또 여러 다른 측면에서 보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좀 뜨문뜨문 들어가지고 강의 내용을 잘 좀 정리는 안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활동들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들이나 또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동지들의 모습도 기억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세련되고 그리고 좀 생산적인 이런 이제 고민들도 함께 좀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도 그럭저럭 많이 지났는데, 그러나 이 얘기 안 하면은 잠이 안 온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이홍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에너지 효율화나 소비 절약을 이끄는 시민운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장순 박사님이 에너지 전환만 너무 강조하셔서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신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저희 시민의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게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강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온실가스를 향상시켜서 지구 온도를 무려 2도를 방어하는 것조차 어려운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거는 사상과 제도 체제를 넘어서서 또는 자본가든 노동자든 국가든 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주체들이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윤석열도 가지고 이재명도 갖고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오늘 시민의 역할을 놓고 토론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운동 주체,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 극복 국민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이라든지 시민행동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스스로 자기 직장, 공장, 가정에서 그 공간 단위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 운동도 하고 시스템도 도입하는 다양한 운동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나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37분까지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신 데 대해서 역시 이 주제는 뜨거운 주제고 모두 동참하고 관심이 있는 주제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을 더 하고 실천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다시 우리 정금재 이사장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논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뭐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37분이나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이렇게 아까 발언하신 분들 보니까 저희 회원이 아닌 그런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또는 이렇게 중요성 이런 것들의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발제를 해주신 이 박종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들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성희 우리 위원장이 수고하셨는데 아까 정리하시면서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이렇게 주제가 기후 에너지 위기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쓰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게 결국은 이렇게 욕구를 한정 없이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 결과가 지금 이제 생존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생태, 친환경의 삶이 무엇인가? 이 마치려고 그랬더니 꼭 한 분 얘기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숙정 여사님. 한 말씀 하시라 그랬더니 아주 얼굴 모습을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적극적으로 관심과 토론에 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4차 민기사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박정순 박사님 울산에서 오늘 집에서 직접 발제를 해주셨는데 조만간에 얼굴 다시 보도록 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